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오늘도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녀갔고요. 재계에서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조문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2세대 경영인으로 우리 경제에 끼친 공과 과가 큽니다. 반도체, 휴대전화 사업의 진출과 성공으로 한국 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반면에 정경유착과 특혜, 특권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왔고 무노조 경영, 반도체 직업병과 같은 과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시대가 저문 만큼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넌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가 2022년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세계교육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행사라는데요. 잠시 후에 안동시 평생학습원 진재경 평생학습진흥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짧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삼성 이건희 회장 와병 6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뭐 정재계 추모도 이어지고 있지만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은 고 이건희 회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요. 네. 그냥 단순한 평가보다도, 예. 향후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이 방향에 맞춰서 좀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게 아마 그러니까는 뭐 돌아가신 분도 그런 걸 원할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삼성이 이건희 회장 때니까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규모는 굉장히 커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이전과 이후를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전에는 한 슈퍼마켓 수준이었었는데 한 백화점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 정도로. 예.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커졌죠. 지금 뭐 브랜드 파워가 세계 5위라고 하던데요. 삼성.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사실 삼성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반도체이고요. 예. 반도체를 사실 만든 게 사실 이건희 회장이나 다를 바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만든 게 벌써 우리가 한 4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별하게요.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 과거에 했던 경영 방식이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 즉 21세기에 맞는 소위 말하는 뉴 삼성을 만들지 못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삼성을 만들었던 것이 미래의 삼성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전 놓여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가 중요하다. 신산업 예.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어록도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정치는 4류고 관료는 3류고 기업은 2류다. 이런 말도 기억나고.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들. 이런 어록 같은 경우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도 참 공감을 하시겠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삼성 정치가 4류고 기업이 2류고 했을 때 예. 제가 볼 땐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사실 뭐 정치하고 불가분의 관계였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였던 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급수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동의하기 좀 힘들긴 한데요. 기업도 같이 4류다. 특히 재벌 예. 기업 같은 경우.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이제 삼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예. 변화 방향이 확실할 때, 확실한 게 변화 방향이 확실해졌을 때 그냥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투자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변화 방향이 확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무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모 수백 마리 끌고선 북한도 가고 했던 것인데 예. 대북 사업에 삼성은 대북 사업이 없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지금 하나의 기업 경영 방식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누가 확인된 사업에 되게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변화가 확인되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참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이제 것을 사실 뭐 어록으로 사실 나타났던 것들인데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또 삼성이 또 장단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또 하나 좀 과제가 남은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뭐 국정농단 재판도 있고 승계 과정에서 그 불법 편법 재판도 아직 남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어제 오늘 계속되는 언론 보도가 지금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가 뭐 18조 원이 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앞으로 경영권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에 대해서? 뭐 그 주식 가치만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뭐 포브스 같은 데서 한 25조 될 거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뭐 이런 것 등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왜 저 차명 계좌인가요? 그것도 뭐 1000건 넘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됐죠. 현재 지금 드러난 주식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지금 삼성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3세까지 내려오는 세 번째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까지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부를 상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전환사채 사건 섞어 무리를 많이 돕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경영 승계하는 데 속에서 어차피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일이 형급이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4대를 내려갈 때는요, 이게 그 합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상속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삼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시스템식으로 그러니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씨 집안이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경영을 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능력자에 의해서 경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저는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 경영인 예. 그게 이제 과제다라는 거. 더 이상의 뭐 그야말로 그냥 세습을 위한 세습은 안 된다. 앞으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황제 경영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렇죠. 하다가 만약에 그 총수 일가가 만약에 무슨 어떤 일류냐 가지고 그 경영에서 손 뗄 때 그 혼란은 굉장히 우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너 리스크 이것도 맞습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시간이 또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저 전셋집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꿔서. 요즘 뭐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서울 뭐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런 보도가 계속 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뭐 전세 난민이다. 최악의 전세난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 전세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정책 실패다. 예, 정책 실패의 결과인 거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된 것도 자업자득인 거고요. 예. 자업자득인 거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 부양 안 하겠다. 예. 그게 이제 가계부채 폭증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제라는 것도 그러니까는 도입을 하고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투기적인 불로소득은 용해 안 하겠다. 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 24번인가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부양 안 하겠다, 불로소득 안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안 됐다,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써왔었어요. 정상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안정화. 근데 정상화를 처음부터 썼으면은 정상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충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좀 내놓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내놓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공공 그러니까는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이 됐으면은 지금 전세난 같은 것도 안 생긴다고요. 예. 그리고 이 전세난의 일부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주택을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매수를 막 하다가 매수 광풍이 불다가 지금 잠깐 이게 매매 시장이 진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일단은 그러니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뭐 그러니까 저금리 유동성 탓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저금리 유동성의 상태였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특히 이제 기재부가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하게 좀 그러니까 좀 이게 꺼지지 않게 가격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는 결과론적으로는 계속해서 호업만 계속 남발을 하게 됐죠. 호업만 남발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요. 공직자가 사과를 할 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김현미 장관을 좀 애를 쓰는 좀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이 저는 책임지고 저는 자리를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재부 총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정상화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깼을 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고집 피우기보다는 첫 단추를 처음 다시 잘 끼워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화가 되어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와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리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하라는 이런 청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칼라가 맞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중산층을 위한 그러니까 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도 예. 확충을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저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면서까지 그 장관직을 저는 유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하고 안 맞으면 본인이 그러니까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건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하고 경제 철학이 맞지 않으면은 본인이 사실은 그 직을 계속해서 고집피울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뭐 그 문제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전세난이 심각해진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뭐 공공임대 확대 같은 대책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에 뭐 표준 임대료제도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 다 미공책이고요. 예. 당분간은 피해가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저는 예의가 도덕적인 예의가 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을 잡겠다. 그러니까 장기 공공 임대를 그러니까 중산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좋은 곳에 많은 을 하겠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집을 내놓게 하겠다. 네? 투기적인 블루스톡을 그러니까는 없애도록 하겠다. 이걸 분명하게 그러니까는 제시해주고 그걸 추진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저는 공직자의 예의라는 것이 본인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난 수년간 쭉 추진하면서 했던 뱉은 얘기들 있잖아요. 예, 예. 뱉은 얘기들 지키지 못할 때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공직자의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전세난에 대해서는 뭐 미봉책 필요 없고 뭐 당분간의 어떤 피해는 막을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뭐 다주택자에 대한 뭐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 공공주택 확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인도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럽 쪽이요. 다시 엄청 폭발적인 이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4만 5만 명씩 나오네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4분기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이거 심상치 않다,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다면서요. 예. 예. 그게 우리가 뭐 그 1, 2분기 때 잘 경험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경험했던 건데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는 그냥 경제 활동을 재개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 사태까지 다시 오게 된 건데요. 예.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유럽이 지금 뭐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확진자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봉쇄도 지금 이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봉쇄.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리스크들이 지금 많이 잠복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내는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린스완이라는 이런 게 해외에서는요 주요 금융기관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린스완이요? 저 블랙스완 말고요? 예.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왜 우리 경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제 악재 이럴 때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잖아요. 예. 금융위기 때를 비유해가지고요. 예. 근데 그린스완은 뭐냐면은 그린이라는 게 이제 생체 저거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를 가져올 거라 이거예요.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아하.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팬데믹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3월달에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충격이 앞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빈번하게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막 홍수가 굉장히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장마 길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 집이 침수되거나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료를 많이 변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가 부실화가 된다 이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실기업들이 증가하고 앉아 있거든요. 예. 경기가 안 좋으면서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러니까 부실화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후 변화가 과거보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후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계속 경고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내보내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실타는 다시 바닥이 난 상태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리스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팬데믹은 지금 진정되긴커녕 지금 그러니까 재확산이 지금 이게 되고 있으니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여기다가 예. 기후 변화 문제가 뭐 우리가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될지 예. 기후 변화 문제가요. 예. 어떻게 다가올지 예.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홍수, 장마뿐만 아니라 왜 지진 같은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위기. 그렇죠. 이거 완전히 경제가 파멸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생겼고요. 예. 기후 위기가 이제 금융 위기를 촉발한다는 이런 뭐 얘기.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도 가져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 경기 침체.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그래가지고 농산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예. 타격을 입히게 되면 식량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식량 위기도 올 수 있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경제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 과거와 달리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렇네요. 예. 이걸 경고하는 거죠. 자, 이 세계 경제 회복 조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짧게 한 1분 정도로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 코로나 방역의 어쨌든 성과가 예. 성장률에 그러니까 차이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요. 예.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최악이었죠, 뭐 전 세계에서. 예. 최악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 문제를 제압을 하면서 국내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요. 예. 그리고 재정 투입도 많이 되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은 미국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자립화를 굉장히 추진을 하는데, 예. 그 자립화가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재정 투입을 가지고 이 팬데믹 이전에도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가지고 경제를 사실 유지를 해왔거든요. 예. 민간 부분의 성장은 거의 멈춘 상태였었어요. 예. 코로나19 이전에도요. 예. 그런 점에서 재정이 아직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채를 가지고 성장하는 건 전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외 환경이 나빠지니까는 대외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더군다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가계 소비나 지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내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해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기업에다 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수출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4분기에요. 예. 커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그러니까 내수도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지금 불충분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대기업들 실적 발표 속속하고 있는데 삼성, LG, 현대차 등등해서 생각보다 실적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라는 거. 예. 이게 좀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 예.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강한 것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2분기, 3분기에 지금 그러는 거고요. 예. 지금 이후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앞으로는 또 불투명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벽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1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시가 2022년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세계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세계교육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행사라는데요. 안동시 평생학습원 진재경 평생학습진흥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재경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동시가 IAEC라고 하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 저도 사실 이 조직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제교육도시연합이라고 하는 IAEC는 1994년에 창설되어 현재 36개국 494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육 관련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조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교육단체입니다. IAEC 세계총회를 교육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아, 그렇군요. 교육 관련 하여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국제교육단체다. IAEC라는 게 그 세계총회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동에서 이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유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다면서요. 뭐 1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안동시에서는 이제 지난해 연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달에 IAEC 사무기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당초에는 3월 핀란드에서 열리는 정례 회의 시 유치 제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10월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서 유치 제한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총회 유치에 성공한 셈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른 경쟁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도시들과 경쟁을 펼쳤나요? 네, 이번 2022년 IAEC 총회 개최 유치 신청에는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스페인의 빌바오와 간디아라는 도시와 함께 이제 안동시 총 4개 도시가 신청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최종 투표 결과 안동시가 50%의 지지를 받으면서 2위를 한 스페인 빌바오를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안동시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 뭐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이번 IAEC 총회 유치의 성공적인 요인으로는 안동시가 회원도시로 활동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 내에 평생학센터 설치한 부분,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길거리 교실 운영, 그리고 시민 강사 구단 등 안동만이 가진 우수 사례를 IAEC 회원 도시와 공유하기 위해서 사무국과 소통해온 점, 그리고 안동만이 가진 전통 인프라와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왜 안동이 IAEC 총회를 유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철저한 대비를 한 점이 평가를 좋게 받았고요. 또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를 잘 접목한 주제 선정과 함께
특히 58%에 이르는 안동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예. 그리고 국내 최대 SK 케미컬 백신 생산 시설이 있는 코로나에 아주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된 점이 유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방금 그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 안동시가 평생학습 참여율이 이게 상당히 높다면서요? 네, 시군에 비해서. 네. 그렇죠. 뭐 거의 전국 1위 수준인가 봐요. 전국 1위, 그건 저희가 조사는 안 했지만은, 예.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한 15% 정도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조사한 건 없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전체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도 상위 15%에 든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그러면 IAEC 총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2년 뒤에 개최되는 이 IAEC 안동총회는 국제회의 기준에 맞춰서 공식 회의는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공식 회의가 3일간 그리고 이제 있고. 전체 회원도시가 참여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의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 또 참여하시는 전 세계 시장단들의 원탁회의와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안동시의 교육시설 및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학습 투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통에서 미래 교육을 보다는 주제와 함께 인문, 사회 그리고 미학적 가치를 소주제로 나누어서 각각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도 많이 나중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안동시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총회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총회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약 2,000여 명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숙박, 음식, 관광 등 컨벤션 연관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인 3대 문화권 활성화와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로서의 진면목을 알리고 무엇보다 안동시가 글로벌 학습 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동안에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요.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평생학습은 사실 급변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동 시민 한 분 한 분이 또 홍보대사라는 생각으로 2년 뒤에 있을 국제 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교육도시 세계총회 안동 유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겠습니다. 준비하실 일이.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평생학습원의 진재경 평생학습진흥팀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고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회복했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나겠는데요.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봉화가 영하 0.6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또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 유지하면서 공기질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오면 나 가을 탄다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일조량이 많아서 행복 호르몬으로도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가을에는 그 양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로 인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가 맞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생성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요. 햇빛이 나는 날은 이번 주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걷는 습관을 통해서 울적한 하루를 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영양청송이 아침이 4,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의성, 예천은 3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요. 영주, 봉화는 아침이 4도, 한낮에 19도입니다. 상주는 아침 6도, 한낮에 21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높은 15도, 체감온도 15도, 습도는 52%입니다. 날씨였습니다.